네타냐후라는 인물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전쟁도 정치도 사람이 꾸려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면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분석, 예단, 전망하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네타냐후가 누구냐?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죠. 이스라엘에서 총리를 여러 번 하고 이스라엘 정계에서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 네타냐후, 영어로 네타냐후, first name은 벤야민파, 12지파 중에 하나가 벤야민파인데, 벤야민 네타냐후, 영어로는 벤자민으로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 양반 1949년생이에요. 1949년생. 1949년이 어떤 해입니까? 1949년. 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게 1948년이잖아요. 그때 시온주의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너도 나도 우리도 나라를 세워보자 하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왔죠. 그때 그 아버지도 바로 이때 국가 건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왔고 거기서 텔아비브, 지금 행정 수도입니다. 이 텔아비브라는 곳에서 194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동이 1945년생을 해방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온동이죠. 정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유대인들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혈통으로도 적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는데요. 폴란드에서 대학 교수를 했어요. 네타냐후 아버지, 이름도 네타냐후인데 그 폴란드에서도 아우슈비츠 공포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전쟁이 끝나서 팔레스타인에서 나라 만든다고 그러니까 1948년에 초기 이스라엘 건국의 멤버로서 텔아비브로 와서 거기서 그 이듬해에 둘째 아들 이 네타냐후를 낳은 거죠. 벤야민 네타냐후. 그 형이 요나탄 네타냐후라고 있어요. 이 네타냐후의 형이. 이분은 1946년생인데 그곳은 이 폴란드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적통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었던 네타냐후가 훨씬 더 정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963년, 그러니까 나이 14살 되던 해죠. 14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미국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다 같이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의 펜실바니아주로 넘어가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에서의 행적이 참 재밌습니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이후에 미국에서 군사학교를 나와서 미국 군대에 근무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통상 이중국적, 당연히 생각하고 이스라엘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같이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군대를 가면, 영주권자들에게 군대를 가면 미국 시민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국 시민권도 없고 이스라엘 국적은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국서 군대를 나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한국 국적이 말소가 돼요. 이게 국가적으로 이득인지 손해인지 좀 생각해 볼 대목이다. 이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미국서 국적 없고 또 이스라엘 국적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중 국적자로서 두 나라의 국교에 또는 연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미국 군대에서 무려 6년간이나 근무를 하고 또 미국은 군대를 오래 기간 근무하면
대학 등록금을 대주고 대학 입학할 때도 상당한 페이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명문이라는 MIT 대학에 들어갑니다. MIT 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하는데 여기서 건축학을 공부했어요. 건축학, 좀 의외죠? 공대. 건축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박사 과정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옮깁니다. 매사추세츠 MIT나 하버드가 아주 가까이 있어요. 미국의 뭐 최대 명문 중에 하나인데 MIT는 자연과학 쪽이 좀 강하고 하버드는 문과 쪽이 강하죠. 하버드로 옮기면서 정치학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정치학과 박사 학위를 받지는 못했어요. 공부하던 중에 학위 논문을 쓰던 중에 형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엔테베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잡혀가서 그 올림픽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군사 작전을 해가지고 잡혀간 인질들을 꺼내오는 작전, 그 엔테베 작전이라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있습니다. 그 군사 작전의 형인 요나탄 네타냐후가 작전에 참여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할 때가 아니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어도 잘하고 하버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는 자격도 있으니까 초기에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회사, 이 유명한 컨설팅 회사입니다. 여기에 좀 근무한 이력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외무부의 중견 공무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미국으로 나와요. 나와서 뉴욕에서 주 유엔 이스라엘 대표부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 뭐 하버드나 MIT에서도 많은 사람을 사귀었지만 외교가에서 워싱턴이나 뉴욕을 돌면서 국제 인맥을 엄청나게 늘렸죠. 그렇게 이제 국제 포진을 쌓아놓고 특히 이스라엘은 미국에 와 있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 본토를 또 많이 도와주고 특히 미국에 살다가 내 본국을 위해서 가겠다 이러면 주위에서 스폰서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스폰서도 많이 받았고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리쿠드 당이란 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9대 리쿠드 당에서 국회의원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당수까지 됐고 당수가 되니까 리쿠드 당이 집권했을 때는 당연히 총리가 됐죠. 그러다가 우여곡절을 거칩니다. 다시 선거에서 참패했다가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연합당, 현재는 다수당이 아니에요. 소수당을 이렇게 묶여서 있는데 주 유엔 대사를 했고 특히 형인 요나탄 네타냐후가 엔테베 작전 중에 사망을 했고 1988년에 이스라엘에서 국회의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쿠드 당을 창당해서 국회의원을 했다가 국회의원이야만 또 당수도 하고 총리를 들 수 있는 내각 책임자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제 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을 끌고 있고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뭐 네타냐후의 작품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미국이 뒤에서 많이 조종을 하고 도와줬겠지만 이번 작전은 주도자는 네타냐후인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매우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왜 이 시점이냐? 2025년 6월 13일 날 때렸는데 하고 많은 날 중에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기습적으로 이란을 그것도 핵시설을 때려봤는데 자 여기서 그렇다면 네타냐후의 전략, 노림수는 과연 뭐였느냐? 자 저는 우선 이 1차적으로 네타냐후는 이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네타냐후가 외교관으로서 미국과 북한이 하는 외교, 핵 협상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북한에게 말려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서방 세계가. 북한이 우리는 경제적 사용만 한다고 해서 우라늄 농축 설금설금 했다가 그것을 지금은 핵탄두를 만들어버려서 시험 발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로서는, 이스라엘도 핵보유국이에요. 사실상 핵보유국입니다. NPT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근데 핵보유국인데 이스라엘은 그 중동의 많은 나라 중에 유대교 믿는 나라는 자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팔레스타인 땅, 원래 그 땅이 자기 나라 끄라고 그러지만 2000년 전에 자기 나라 사람들이 좀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생겨났을 때부터 산 것도 아니고 그 선조들 아브라함 시대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또는 이 여호수아 모세 시절에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건너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들어가라 한 게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이란 말이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뜻은요, 바리새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뺏었죠. 가나안 땅으로 뺏었죠. 그리고 상당 기간 통치했지만 중간에 신바빌로니아와 전쟁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에 망했고요. 남이스라엘도 서기전 BC 680년경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준 사람이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이란의 선조들인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을 도와주려고 한 목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이제 바빌론과 전쟁을 하고 있었고 바빌론을 점거한 상태에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노예들을 데려가서 쓰느니 그것도 골치 아플 것 같고 아예 너희들 나라 가 하면서 노예를 풀어줬거든요. 이런 전례가 잘 없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 특히 키루스 2세라는 황제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방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관계는 페르시아와 유대인들은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도요. 1979년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랍 땅에서 그 중동 땅에서 이슬람 국가인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친한 나라가 바로 이란이었는데 호메이니 혁명이 오면서 지금은 이제 원수지간이 됐죠. 그렇게 해서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바빌론 유수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온 게 서기전 600년대 초예요. 그러다가 좀 살다가 또 로마에 정복을 당했고 로마에 저항하다가요. 로마가 아예 싹쓸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다 쫓겨납니다. 그때가 서기 그러니까 후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이거든요. 그럼 올해가 2024년이니까 거의 2000년가량 동안 그 땅에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도중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양에 살던 게르만 민족들이나 이 서양 사람들, 로마, 라틴 사람들이 그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 성지를 회복한다고 해서 일으켰던 게 십자군 전쟁이고 그 십자군 전쟁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아서 1차 십자군 전쟁을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실패입니다. 1차 성공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했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2000년 동안에는 그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는 중동 사람만 살고 있었지 유대인들은 없었던 겁니다. 자, 고구려가 몇 년도에 망했습니까? 만주를 광활한 영토를 말을 타고 돌아다니던 우리 영계소문 뭐 이런 사람들 망한 게 668년 아닙니까? 서기 668년이에요. 신라가
완전히 삼국으로 통일한 게 676년이고, 자, 그렇다면 고구려가 우리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고구려 망한 지는 1500년 전에 만주에 우리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만주로 가서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고 땅 꽂고 텐트 치고 거기 살면 중국 사람들이 이거 한국 땅이니까 가져가세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땅은 150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아랍 사람의 땅이었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땅에 자기 아버지가 1948년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임신을 해서 그 이듬해 1949년에 사실상 독립동의로서 정통성을 타고 시오니스트 이스라엘 공화국의 적장자로서 이제 태어났고 미국서 군대 생활을 하고 미국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왔다.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 관계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중국적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압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피해서 브라질로 또는 미국으로 이렇게 많이 분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하나의 풍력이기도 해요. 그런데 특히 네타냐후라는 사람은 미국 군대에 6년 있었고 MIT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에 있었고 그리고 유엔 대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돌아가서 국회의원 총리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미국을 등에 업은 외교를 하는데 이만큼 유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잘 없어요. 자, 1949년생입니다. 트럼프가 1946년생이거든요. 3살 터울, 같이 늙어가는 사이인데, 사실 트럼프는 워싱턴 정계나 국제 외교계에 진출한 게 매우 일천합니다. 뿌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네타냐후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의 정계, 군인, 그 다음에 외교가 이런 곳에 심지어 보스턴 컨설팅까지 하면서 경영계에도 뿌리를 내린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란을 쳤을까? 그리고 목적하는 바가 뭘까? 이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상황에 쳤느냐? 자, 지금 미국과 만약에 이란이 핵 협상을 해버리면 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핵 협상하는 게 물론 좋죠. 네타냐후도 핵 협상을 해서 이란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는다면 좋은데 그거보다도 당면한 것은 지금 네타냐후는 이란을 믿지를 못해요. 이란에 숨겨놓은 핵시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티격태격할 때 이때 한 방 때려버림으로써 핵 시설로 의심되는 지역을 왕창 부숴서 이란을 형해화시킨다. 그 다음에 인프라를 다 부순다. 자, 이런 대목. 지금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합의하기를 약 3주간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릴 것이다. 때려도 이란은 공군력이 지금 그렇게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반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반격이 신통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 3주 동안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다시 일어나는데 10년 내지 20년 걸리도록 하겠다. 이것이 네타냐후 전술의 1번이라는 거예요. 핵 합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일단 시설을 때려야 된다. 그래야 북한처럼 갑자기 어느 날 핵을 갖고 짠 하고 우리 핵 보유국이야 하고 나타나는 일이 없다. 이게 북한 효과죠. 근데 그게 처음이고요. 일각에서는 하메네이를 제거하지 않겠는가. 전쟁하다 보면 제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메네이는 나이도 많고 또 하메네이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음 정권을 갖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신정국가잖아요. 그게 정통 시아파,
시아파 이슬람의 지도자가 아니면 그 자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는 다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반드시 종교 지도자여야만 되고 종교 지도자 83명이 한 명의 반대도 없을 때까지 토론을 거쳐서 뽑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를 제거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저쪽 하메이니를 제거했다고 해서 네타냐후의 뜻을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민족도 같고 바로 옆 나라로 그러면 정복을 해서 통치를 하면 되는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고 더더군다나 민족이 달라요. 말도 달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큰 이란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 원하는 정부, 과거의 팔레비 정부 같은 왕조가 들었으면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정말 좋겠지만 이번에 하메이니가 죽는다고 해서 그런 왕조가 들어선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메이니를 죽여놓으면 모사드의 능력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겠지만 죽여놓으면 그 장례식을 치르고 하면서 이란 민족주의가 다시 한번 또 발흥할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일각의 뉴스 언론들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타냐후가 목적하는 바는 하메이니의 암살에 있지 않다. 하다가 보면 죽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를 살려두고요. 요주의 인물들, 그러니까 핵개발 핵과학자는 죽여놓으면 다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를 정밀 타격해서 암살하는데 훨씬 더 큰 관심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인프라를 다시는 핵을 만들 수 없고 또 미사일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셔놓는다. 도로, 항만, 철도 뭐 이런 걸 완전히 부셔놓는다. 여기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핵을 개발하든지 미사일을 사든지 이런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경제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산업 인프라를 부수는데도 이번에 네타냐후가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쟁이라는 게 하루 앞을 알 수가 없고 돌발 변수가 생기면 그에 따라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서는 네타냐후가 이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쟁이 2주 내지 3주는 간다. 그 다음에 하메네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하메네이 편에서 제가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네타냐후의 목적은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핵 개발과 관련해서 요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2015년에 당시 유엔과 미국의 오바마 정부와 이란은 핵 협상을 합의했었습니다. 합의할 때 이란이 더 이상 핵을 가지고 무기는 안 만든다. 따라서 우라늄 농축 규모를 3.67 이내로 한다. 보통 핵 탄두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이 90% 또 그 이상으로 농축이 돼야 폭탄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3.67밖에 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대신에 이제 NPT의 핵사찰기구의 조사를 받고 그 대신 미국은 이란에 엄청난 경제 원조를 해준다. 경제 제재 다 푼다. 경제 원조 안 해주더라도 경제 제재만 풀면 이란에 원유가 있으니까 그거로 뭐 다시 시드마니로 해서 일어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깬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 1기 때 깨졌는데 사실은 네타냐후라고요.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설득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까지 동원하고 딸 이방카까지 동원해가 그 쿠슈너가 유대인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의 큰딸 이방카도 유대인으로 등록을 해서 유대인 사회라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를 설득해가지고 3.67이라 하더라도 저 이란 애들 믿지 못한다. 북한 애들처럼 뒤에서 핵탄두 만들지도 모르니까 핵협상 다시 하자. 그래서 트럼프가 2018년에 1기 시절에 이걸 파기했던 겁니다. 근데 파기를 하니까 이란이 말을 잘 들었으면 파기해서
그렇다면 트럼프 형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희들은 3.67도 안 되고 하나도 하지 마. 그럼 대신에 우리가 더 많이 경제적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협상이 타결됐으면 오늘날 이런 전쟁이 안 생겼겠죠. 그런데 하메이니 입장에서 이거 뭐야? 한 푼도 우리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고? 그러면요, 나중에 우라늄 농축을 해서 핵을 갖든 안 갖든 자기로서는 한 카드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원자력 발전소 만든다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농축을 하고 있어야 이스라엘이 이란을 좀 무섭게 보죠. 그런 각도에서 하메이니는 못 해준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경제 공격을 막 했죠. 그러니까 하메이니가 그래? 그럼 우리도 그 합의 깨고 우리 농축 본격적으로 할게. 그러니까 그 농축도가 지금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2018년에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이거 합의를 깨면서 이란의 농축도가 60%가 올라갔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완전히 형용화시키자. 이게 네타냐후의 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하메이니 하나 죽으면 전쟁 끝난다?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이란을 영토 점거할 생각도 없어요. 골치면 아픈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핵시설 철저히 파괴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 그때까지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그 파장과 전망, 특히 경제적 효과 등을 이 네타냐후라는 이스라엘 총리를 통해서 탐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변동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게 전쟁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 변동이 있으면 구독자님들에게 추가된 상황을 즉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